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날이죠. 2025년 12월 20일 9시 41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전번 주일에 녹화한 게 어저께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이때 조선과도 첫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1884년 9월 4일 조선조정은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의 첫 발전 설비를 주문하여 1887년 3월 6일에 경복궁 내 권천궁에 전국 최초로 전등불이 켜졌다. 이는 아시아 최초로 에디슨의 전구가 밝혀진 순간이기도 하다. 아크식 전등은 이미 일본, 인도에 도입되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고종은 얼리어답터로 꼽힌다. 그러니까 이 전기 발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걸 사용을 했었냐면 서양에서 가스등을 이제 밝혔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가스등은 말이죠. 가스등은 이미 일본, 인도가 도입해가지고 가스등은 이미 사용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전등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등은 아시아에서 조선이 최초로 수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84년 9월 4일에 이제 에디슨 회사에다가 이제 주문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1884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또 탁 맥혔는데,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갑신정변이 언제 있었냐면 1884년 12월 5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양력으로 1884년 12월 5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불과 한 7? 한 5달 전인가 이렇게 됐죠. 4달 전인가 아마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주문을 넣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발전기를 받은 것이 이제 3년이 흐른 1887년 3월 6일에 경복궁 내 권천궁에 이제 최초로 전등불이 밝혀졌다고 하죠. 근데 이때 전등불을 켜니까 그냥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냥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야,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근데 그때 경복궁을 밝혔던 전등불이라는 것이 지금 전등에 비하면 어두운 겁니다. 지금은 LED 등이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지금 이 LED 등에 비하면 어두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등불에 비하면 상당히 어두운 빛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엔 그것이 상당히 밝은 빛으로 보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밤새도록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그걸 돌려야 이제 전등불을 밝히니까 그게 이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소음이 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경복궁 내에 보면 향원정이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계속 이제 열이 나는 겁니다. 그 열을 발전기 열을 식히는 거예요. 그 향원정 연못에서 물을 끌어다가 순행시키죠. 물로다 열을 식히고 발전기를 돌려서 뜨거워진 물은 도로 연못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못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못에 살던 고기들이 다 죽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연못에서 끌어다 쓴 바람에 연못의 수온이 올라가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우스운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1960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했다.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지만 다만 다른 의견도 있다. 당시 에디슨이 투자하던 것은 짧은 단막극 형식, 니켈로디언에 올리는 간단하고 짧은 영화였지만 당시 영화의 주류는 유럽이었고 유럽으로부터 서사가 있는 장편의 영화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도 서사가 있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서부극이 인기가 있었다. 할리우드도 서부극을 촬영한 로케이션을 위해 찾아갔다가 아예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건립할 쯤에는 MPPC 영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MPPC는 훗날 미국 법원으로부터 해산 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씁쓸한 점이라면 에디슨은 최초로 영화 불법 공유를 발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조르주 멜리에스 영화 달 세계 여행의 필름을 유럽에서 빼돌려 미국에서 복사한 후 전국에서 상영에 큰돈을 벌었던 것. 에디슨은 라이선스 따위는 무시하고는 자기가 멜리에스의 필름을 쓱싹하고선 입 씻어버려서 멜리에스는 미국의 영화를 팔지 못해 큰 피해를 보아야 했다. 당시엔 발명품들이야 특허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세상이었으나 영화 같은 미디어물에는 저작권이 미비하던 시절이었고 이 때문에 영화 제작의 선구자들은 제대로 된 이익을 얻기 힘들었다. 달 세계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요소들이 처음으로 시도된 대작으로 상업적으로는 오늘날 블록버스터의 시조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러니 블록버스터 영화 시조가 최초의 영화 복돌이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다른 사람이 이제 제작한 영화도 복제를 해가지고 상영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물론 뭐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이때 이 에디슨 시대 저작권이라는 건 뭐 이렇게 기계라든가 이런 거에만 저작권이 있었지 뭐 이렇게 미디어적인 거, 영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저작권은 없었다고죠. 그런 거를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저작권법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남이 제작한 영화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상영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구 상용화. 에디슨을 유명하게 만든 물건으로 에디슨 전구가 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다. 백열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 바로 스클랜디. 이게 내가 전번에 했던 것 같은데 전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래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왜 이게 상용화가 되지 못했냐면은 굉장히 열이 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전구에서 굉장한 심한 열이라고 또 수명이 굉장히 짧고 얼마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을 에디슨이가 보완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내놓았다. 그래서 히트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많아요. 원래 에디슨이 아니고 원래 다른 사람이 이제 발명했던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제 환영받지 못했던 거. 그런 물건을 다시 이제 단점들을 보완해서 에디슨이가 출시했던 그런 게 맞습니다. 뭐 이게 다 전번에 했던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로 에디슨은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한국 국내 최초의 전기는 고정이 경복궁에 설치한 전구인데 이것은 에디슨 전기 회사에서 구입했다. 승정원 일기에는 에디슨을 의대의 손이라 적었다고 한다. 에디슨 본인은 동양의 궁궐에 자신이 전구가 달린다는 사실에 상당히 기뻐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1886년 당시는 에디슨 회사가 전기 사업을 시작한 지 만 7년째였을 뿐이었고 조선에서는 전기시설 설비와 운영 권한에 전권을 준 상태였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전기는 동아시아 최초 전기라는 점도 한몫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가 에디슨이가 이 전기 사업을 한 지가 한 7년뿐이 안 됐을 때에 조선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주문을 받고 에디슨이가 상당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동양의 조그만 동양의 이름 없는 동양의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네. 야 이게 참 내가 이 만드는 물건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하는구나.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게 미국이나 이런 자기네 나라 미국이나 아니면 좀 더 발전한 유럽 이런 데서 주문이 왔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동양의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것도 궁궐에서 또. 그러니까 상당히 에디슨이가 거기에 아주 상당히 기뻐했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이 동양에 이름도 없는 그런 미개한 데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구나.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역사서에 보면은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 그를 기록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디슨을 의대손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의대손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전구에 들어가는 전기를 생산한 발전기 냉각수를 궁궐 연못에서 끌어다 써서 죄 없는 물고기들만 떼죽음 당해 조선 민심이 흉흉해졌고 에디슨이 직접 선발에 파견한 책임자 윌리엄 맥케이가 불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이 전등소 사업은 단발성에 그쳤다. 조선에 다시 전기불이 들어온 것은 조선 정부가 나중에 영국인 퍼비가 포사이스를 새로 고용한 뒤의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선에서 조정에서 에디슨 회사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발전기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 발전기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이 전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한 명 붙여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윌리엄 맥케이. 윌리엄 맥케이라는 사람을 이제 책임자로 선정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이 발전기를 돌리게 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또 발전기가 돌아갈 때 열이 생기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가까운 연못에서 물을 끌어다가 발전기를 식히는 거 이런 모든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적인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죠. 그럴 것도 아니겠어요. 그냥 발전기하고 그냥 전구나 보내주면은 조선 궁궐에서 그걸 사용도 못하는 거야.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붙여서 이제 보내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인 수행비서가 호신용 권총을 만지작거리다 오발사고를 일으키면서 발사된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발전기를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윌리엄 맥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인 윌리엄 맥케이인데 이 미국인 윌리엄 맥케이를 수행하는 비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서는 조선인이었다. 그 조선인이 이 윌리엄 맥케이가 차고 있는 그 권총을 만지작거리다가 오발사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케이가 이제
사망했다는 거죠. 조선인 수행비서가 그 윌리엄 맥케이가 차고 있는 호신용 권총을 만지작거리다가 오발사고를 일으켜서 이제 그 총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미국인이 말이죠. 미국인이 조선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미국에는 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인이 미개한 동양에 올 때 그냥 왔겠어요. 반드시 호신용 권총을 차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미개국으로 봤던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 조선을 상당히 미개한 나라로 봤던 거예요. 그 미개한 나라는 건 뭡니까? 치안이 불안하고 잘못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어떻게 뭐 폭력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고 신변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히 총을 휴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필히 미국인들은 총을 휴대하고 조선을 다녔다 이런 얘기죠. 이 조선 때 말이죠. 이 조선 시대에 정말 오리무중으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언젠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은 안 한다,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음악의 계곡 여기서는 외국 사람만 다룹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한국 사람을 다룬다고 하면은 그렇게 오리무중으로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뭐 CCTV가 있었겠어요. 조선시대도 물론 그 죄인을 잡아다가 재판하고 이런 기관은 있었어요. 그런 기관은 있었지만, 지금 같은 제대로 된 DNA 검사를 해서 범인을 잡겠어요. CCTV에 녹화된 걸 보고 범인을 잡겠어요. 지문을 검색해서 지문을 검사해서 범인을 잡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서 잡혔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잡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작 범인을 잡아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수준의 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을 다룬다고 하면은 그렇게 쥐두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을 다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때 필히 권총을 휴대하고 온 겁니다. 그 서재필이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재필이가 미국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가정 고생을 하다가 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하죠.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또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서재필이가. 그래가지고 서재필이가 한국으로 올 때 경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서재필이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서재필이도 이 한국 땅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은 조선 땅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서재필 자신이 알고 있거든. 이 조선 땅에 정치를 합리화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반대파들에 의해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재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미국인 경호원을 대동하고 왔어요. 근데 그 서재필이를 경호하던 미국인 경호원이 역시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이 에디슨 회사가 그 발전기를 수출하면서 한국으로 수출하면서 거기에 총책임자를 붙여서 보냈는데 그 총책임자 비서가
조선인이었는데 그 조선인이 이제 총책임자가 차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이제 만작거리다가 오발사고를 일으켰다 그죠. 그래서 뭐 총책임자도 죽어 없어지고, 그리고 이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불은 좀 밝은 물을 켰을지 모르지만 그 소음이라는 게 대단하거든. 밤새도록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밤새도록 그 소음이 대단한 거야.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소음 공해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책임자도 죽어 없어지고 발전기도 너무 소음이 심해지고 하니까 한두 번 돌리다가 이제 그만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조선에 전기불이 들어온 것은 영국인 버사이스를 새로 고용한 뒤의 일이었다. 맥케이는 조선인 운전수의 총기 오발로 사망했다. 여기엔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상기한 것처럼 에디슨은 조선 전등소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원래는 본인이 직접 조선에 방문해 이 프로젝트를 도맡고 관련 노하우를 쌓을 생각이었다. 하나 약속된 출발이 얼마 전 딸이 심하게 병을 앓았고 결국 맥케이와 그 가족만을 파견했는데 이런 사고를 겪은 것이다. 만일 에디슨이 직접 조선의 전등소 사업을 맡았다면 호사가들의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됐을 것이다. 이 조선인 비서라는 사람은 운전수였다는 것이죠. 운전수. 그 맥케이가 타는 그 차를 운전하던 운전수였는데, 맥케이가 차고 있던 권총을 만작거리다가 오발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원래는 에디슨이 직접 조선을 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에디슨이가 직접 그 발전기를 배달시키고 직접 자기가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그 발전기의 그 사용 설명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에디슨 딸이 심하게 병을 앓는 바람에 에디슨이가 못 오고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대행할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다는 거죠. 에디슨 전등의 매력에 빠진 존 피어폰트 모건이 전등의 경제적 가치를 감지하고 에디슨에게 투자를 해서 미국의 전등과 발전소가 퍼지게 된다. 그 이전에는 JP 모건과 밴더빌트 등의 극소수 최상류층만 전등을 사용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전등의 확산은 당시 등유로 불을 축적한 록펠러에게 위기감을 줬다. 그러니까 전기로 불을 밝히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이 록펠러. 록펠러가 누굽니까? 석유 재벌이잖아요. 석유를 팔고 석유를 정제하고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록펠러인데, 석유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야 에디슨이가 전등을 발명을 해? 전등불이 환하게 켜지거든. 그러니까 제일 누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석유 재벌 록펠러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야, 이제 앞으로는 석유가 이게 전등불이 나오기 전에 석유로 불을 켰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재벌 록펠러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야, 이거 에디슨이라는 놈이 전등을 해가지고 나를 이제 내가 망가지겠구나.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다 이거죠. 에디슨이 정말로 대단한 업적은 에디슨 전광회사를 세워 미국 가정에 전기를 연결한 것이기도 하다. 전구를 개발해봤자 집에 전기가 없으면 말짱 헛것이니까. 그러다가 전기 사업에서 시대의 숙적이 등장한다. 동시대의 또 다른 거물 사업가인 헨리 포드와는 제법 친하게 지낸 사이로, 포드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가솔린을 이용한 차를 만들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에디슨은 포드를 격려했고 이를 계기로 포드를 설립하고 포드 모델 T를 출시한다. 하지만 정작 단초를 제공한 에디슨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에디슨은 전기가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개발에 치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창기엔 전기 자동차가 대세였다. 전기 자동차.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말이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이 가솔린으로 가는 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휘발유 뭐 디젤 이런 걸로 가는 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헨리 포드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솔린, 디젤 이런 걸로 이제 운행하는 그런 차를 만들었는데, 에디슨은 전기 자동차를 생각했다 이거죠. 네, 여러분. 벌써 에디슨 시대에 전기 자동차를 구상했던 겁니다. 구상했고 실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못됐잖아요. 계속 휘발유, 뭐 가솔린 그런 차가 돌아다녔다 이거죠. 최근까지도. 요즘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나왔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그 결함이 많다. 배터리가 너무 그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오래 주행도 못하고 주행거리가 짧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십시오. 전기 자동차가 또 화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나오는, 방금 전에 나온 전기 자동차는 이 주행거리가 상당히 늘어났다래요. 그리고 이 충전 시간,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재가 잘 안 나는 그런 그 배터리를 또 어떤 만들어냈는지 그런가 봐요. 자꾸 이 단점들을 개선해 나가니까.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가 최근에 와서 팔리고 그러는데, 벌써 에디슨 시대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 호평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초창기엔 전기 자동차가 대세였다. 에디슨은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쓰기 위해 니켈과 철 전지를 개발하고 이 전지를 쓰는 자동차도 개발했는데, 에디슨 전지는 당시 납축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고 충전 시간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나 비싸고 낮은 온도에서는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에디슨이 전기 자동차는 생산된 지 몇 년 만에 단종되었다. 그래서 벌써 에디슨 시대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에디슨이가 만든 전기 자동차가 세상에서 호평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단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차에 들어가는 전지가 그 충전 시간도 짧았다는 거예요. 충전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다만 이게 뭐냐면은 값이 굉장히 비쌌다. 값이 비싸고, 또 이 뭐 겨울이라든가 이래서 영하의 온도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런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가지고 생산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단종되고 말았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는 사업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테슬라와의 미운정 고운정. 잘 알려져 있듯이 니콜라 테슬라와는 라이벌 사이였다. 테슬라가 에디슨과 여러모로 대립한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에디슨이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 전기 의자를 제작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어느 정도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둘의 갈등에는 과대하게 부풀려진 면도 적지 않다. 에디슨과 테슬라 이 둘은 동시대의 발명가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에디슨은 자신이 발전시킨 직류를 최고로 생각했지만 테슬라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교류를 발전시켰고, 이 때문에 에디슨은 AC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류 전기를 이용하여 사람을 사용시키는 기계인 전기 의자를 제작해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코끼리 한 마리를 교류 방식을 이용해 공개 처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그의 주장과 다르게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의자는 몇 번씩 전기를 흘려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고통만 줬기에 지켜보던 간수조차 차라리 화형을 시키자고 했다. 이후 테슬라와 그가 세운 회사가 자신이 직류전원에 대항하는 교류전원을 발명하자 그와 그 회사를 비즈니스로 묶어보려고 했으나 에디슨의 라이벌이었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받아들인 덕에 실패했다. 뒷공작으로 테슬라를 몰락시키기 위해 마피아들과 결탁했고 테슬라의 회사를 망하게 할 악의적인 물건을 발명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전기의자를 만들기 위해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동물들을 싹쓸이했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과는 달리 정작 몇몇 갈등 이후 에디슨과 테슬라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AC 교류와 직류 간의 전류 전쟁은 에디슨과 테슬라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에디슨과 나중에 테슬라로부터 AC 종전의 특허를 사들인 조지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대립에 가깝다. 교류와 직류. 전기에는 이 교류 전기와 직류 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내가 조명을 밝히고 이제 유튜브를 녹화하잖아요. 근데 이 전등불을 이제 전선에서 끌어온 그걸로 내가 전등을 밝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류 전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전지 이런 거, 건전지나 배터리로 불을 밝힌다. 이거는 뭡니까? 직류 전기입니다. 이 같은 전기라도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는 교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건전지 이런 전기는 직류다 이거죠. 내가 하여튼 1890년대에는 X선에 대해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에디슨이 사용한 표현을 보면 절대로 숙적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다. 친애하는 테슬라, 자네의 편지는 잘 받았네. 나는 자네의 발명이 잘 진행되어 우리에게 렌트겐의 업적을 이길 만한 것을 주었으면 하네. 렌트겐이 누굽니까? 이 사람도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X선 사진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발명한 사람이 렌트겐입니다. 또 1896년 5월에 올라온 비평에 에디슨은 테슬라를 인정하는 답변까지 남겼다. 나에 대해 뭐라 하든 상관없으나 테슬라는 신경질적인 기질이니 이런 기사는 그를 비통하게 만들고 이를 방해할 것이다. 테슬라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낙관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가 최고의 실험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시간만 주면 테슬라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테슬라 측에서 에디슨을 그나마 비판한 건 에디슨의 실험 방식이 반복 실험과 시행착오가 지나치게 많은 등 한 결과를 내기까지 살집이 잦았다는 것이다. 전류 전쟁으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테슬라의 어그로를 가장 많이 끈 건 조지 웨스팅하우스와 진정한 승리자인 존 피어펀트 모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디슨이가 발명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에디슨이가 이렇게 연구하고 발명한 것을 보면 엄청난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복.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는 거죠. 시행착오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 잘못되면 또다시 이렇게. 그러나 테슬라와 에디슨 간 관계가 이렇게 과정된 거라면 왜 테슬라는 IEE를 에디슨이 죽으라고 혐오하는 말을 남긴 거고 동학교에서 에디슨상을 1917년 수여하려 하자 거부한 걸까? 실제로 위에서 에디슨과 테슬라 간 교류는 어디까지나 에디슨이 테슬라에게 보낸 편지나 평가에 집중되어 있기에 에디슨이 테슬라를 인정했다라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테슬라가 에디슨을 싫어하지만은 않았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가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없던 물건들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얼마나 그게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가 상당히 재벌이라든지 재벌급에 가는 그런 부를 누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6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교류가 전력을 수송하는 데 우수하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 주로 사용되고 직류는 전기 철도 전지나 알루미늄 생산 같은 전기화학 공정, 태양광 발전에 쓰인다. 그 외 컴퓨터나 TV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정용 전자기기도 내부의 반도체 소자들은 직류만 받으므로 교류를 직류로 먼저 전환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테슬라가 전기시대의 아버지라면 에디슨은 전자시대의 아버지인 셈이다. 본인들이 살아생전엔 몰랐겠지만 결국 에디슨과 테슬라 모두 현대 기술이 대다수의 기반을 마련한 훌륭한 발명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디슨이 구사한 직류를 통한 송전은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주로 600km 이상의 초장거리 송전 혹은 주파수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대규모 송전망간의 연결에 사용되고 있다. 에디슨이 살던 시대는 대용량의 직류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환할 방법이 없었으나 20세기 중반에는 수은 아크 정류기가 20세기 후반부터는 반도체 소재의 발달로 인해 HVDC 송전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의하여 수립 및 확정이 된 부차 송전전 설비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 2035년도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연계되는 송전선로가 HVDC 즉 고전압의 직류로 신설되며 국내의 HVDC 사업으로는 총 89km 길이 전남 완도 동제주 간 전 제3 HVDC 건설이 있다. 매우 긴 송전선 혹은 해저 송전선의 경우 전선과 대지 사이 커페 시선트로 인해 교류 손실이 심하게 직류가 사용된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은 내가 이 직류 교류 얘기를 했잖아요. 직류 교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먼 곳에서 이제 발전소가 멀잖아요. 발전소가 먼데 이제 송전선으로, 전기선으로 먼 거리에서 오는 전력.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기가 그런 거죠. 그런 게 이 직류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 쓴 게 직류전기고, 교류전기라는 거는 배터리, 건전지, 이런 게 이제 교류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잘못 얘기를 한 걸 이제 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불을 밝히고, 이런 거는 이제 멀리 떨어지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직류입니다, 직류. 그리고 교류전기라는 거는 이 배터리, 건전지,
이렇게 뭐 충전돼 가지고 쓰는 것이 이제 교류전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분을 경과해서 이곳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